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들어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4년 10월 16일입니다. 예, 어제는 보자 남한에서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기가 세 차례 평양 상공에 등장해서 한반도의 긴장이 급속도로 고조되고 있죠. 그런 일들은 지난 5월 금년 초반부터 좀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는 이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서 아니 남북한에 한번 전쟁을 해놓고 거기에서 어떤 뉘우침과 반성과 개선이 없이 더 큰 전쟁을 일으킨다, 불장난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것은 제정신이 아니다. 뭐 그런 이제 큰 개괄에 대한 말씀을 드렸다면은 자, 오늘부터는 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따박따박 한번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지금 다 그냥 제가 여러분한테 별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 여기 있는 거 제가 채널에서 세상의 흐름의 무게 중심에 있는 일들을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이제 올리는데 그것들을 이으면은 설명이 다 돼요. 지금 상황이. 근데 슬프게도 이런 상황은 국제 또 상황이 아니니까 외국에서 이걸 뭐 구체적으로 파악해 주지를 못해요. 뭐 국내 언론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또는 언론이 아니면은 요즘은 뭐 유튜브도 있고 다양한 자신의 의사표현 수단이 있잖아요. 어떤 전문가들이 이 분야에 굉장히 오래된 사람들이 나타나서 옳고 그름을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언론 보도 상황은 북한보다 더 심하다? 예, 눈 가리고 아웅. 당신 이건 몰라도 돼. 이게 사실이야. 예, 우리가 초, 중, 고등학교를 통해서 배운 국어 시간에 배운 문해력과 수학 시간에 배운 논리력을 다 무시하는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그런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게 뭔가 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네. 자, 오늘 한번 볼게요. 오늘 거는 일본과 손을 잡은 것이 분명히 하다. 그래서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 거다, 지금. 미국이 약해진 틈을 노려서 네타냐후랑 똑같다. 네. 자, 그래서 일본이 이걸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조금 더 확실하게 다가오고요. 또 일본이 지원을 해서 한국이 윤석열이 불장난을 한다. 그러면 손을 잡은 게 아니고 따지고 보면 사주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터가 되고 일본은 뒤에 서서 코치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한반도 자체가 무너져 내리면 자기한테 덕이 되는 거예요. 미국도 계속 끌어당겨 놓을 수 있고 큰 회방꾼 노릇을 하는 건데, 윤석열 혼자서는 힘들 것이다 라고 했는데 결국은 일본과 손을 잡고 하는 것으로 거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보도들 이런 걸 하죠. 이거는 이제 노스코리아 왓치인지 뭐 하여튼 노스코리아 나오네요. 이거는 연합뉴스에서 하는 거예요. 이런 제목을 계속 뽑고 있어요. 곧 공격하나. 드론 이야기를 우리 남쪽에서는 사라졌죠. 그 드론은 어디서 날아왔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놓고 북이 곧 공격한다. 흥분했다. 예. 이러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미 국무부 부장관, 우리말로 하면 차관이 급하게 날아와 있어요. 지금 회의에 참석하고 있죠, 현재. 이게 뭐 때문에 온 것이냐? 그거 우리 한번 판단해 봐야 돼요. 자, 그런 맥락을 좀 흐름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온통 이런 걸로 칠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 볼까요? YTN. 북 무인기 침투에 140만 명이 자본 입대하는 도로 폭파인 침묵. 예. 북 연일 적개심 고치. 자, 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은 무인기가 어디 갔을까? 그래서 그냥 무인기가 나타난 것도 아니고 북한을 비난하는 삐라를 뿌린 거잖아요. 우리가 풍선으로 보내던 거를 이번에는 무인기로 뿌린 거잖아요. 이런 도 표현을 쓰기 전에는 이 기자나 언론사들이 가슴에 손을 넣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들은 그들 양심은 언론인의 뭐 도리나 이런 거는 이미 폐기 처분한 지 오래고, 한 인간으로서의 양심, 이거는 위선이 아니라 언론인이 이런 일을 하면 범죄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니까. 예. 남들을 대중들을 다 자기들한테 기대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거짓말을 한다. 특별한 세력의 특정한 세력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범죄지요. 사기죠. 예. 배임 횡령이죠. 거기다가 지금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이런 분위기를 고조시켜서 고의적 살인행위. 자,
제 말이 과한 거 없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아마.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얘기했는데 사실을 근데 이들이 지금 이야기를 해주면서 자기들의 속내를 다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이래 돌려봐도 그렇고 저래 돌려봐도 그렇고 자기들한테 상당히 지금 이거를 지금 주도하는 세력의 입장이 급하거든요. 간당간당하단 말이에요. 미국에 이게 급하게 운신하는 데는 분명히 미국 선거의 대선 판세에 대해서 분석이 됐다는 겁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하면 한반도 상황이 어떻게 돌변할 거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걸 윤석열도 싫고 이시바도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싫어할 세력이 푸틴, 미국의 미래 대통령이 서로 손을 잡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틈새에서 지금 한 2주 남은 그 빈 공간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타냐후, 윤석열, 이시바, 요렇게. 이게 세상이 획 뒤집어지는 순간이 아니건 뭐겠습니까? 이스라엘까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태까지의 전통적인 지난 한 7, 80년간을 이상을 유지해 온 전통적인 국가 간의 유대 관계의 방향이 다 재설정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케이오스입니다. 케이오스. 그 한가운데 우리나라가 있어요. 네. 자, 도로 폭파에 침묵했다. 도로 폭파했고 우리를 공격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맞서서 사격을 했다면서요. 북한이 아니라 남방 한계선 안쪽으로 치고받고 한 거잖아요. 우리도 북한이 무인기 보냈을 때 뭔가 뭘 했잖아요. 자, 근데 이걸 필요 이상으로 북한 쪽이 흥분했다. 자, 이거는 돌발적인 우발적인 충돌로 충분히 갈 수 있다. 갈 수 있게 유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예. 자, 도로 폭파인 침묵, 갑자기 조용해졌다,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저는 푸틴이 러시아가 개입했다고 봅니다.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에 오는 것과 같은 타이밍에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이런 중차대한 이슈잖아요, 지금. 네. 자,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이란 공격하는 데 있어서 뭐 사드를 보내고 그거는 뭐 형식적인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신용하는 거죠. 사드 한 포대 48발의 미사일 가지고 수백 발씩 날아오는 이란의 미사일을 어떻게 막아요? 그건 신용하는 거예요. 신용. 그렇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미국의 메시지는 확실히 갔어요. 그거는 미디어를 잘 만져서 결론을 잘 도출시켜 놨어요. 즉 뭐냐? 미국은 안 간다. 이란 공격하는 권리는 이스라엘에 있다. 우리는 동맹이니까. 그렇지만 내 무기도 도와줄게. 그렇지만 우리는 이란을 공격하는 데 참여하지는 않는다. 지금 이렇게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예. 자, 그런 상황인데 한반도에서 더 큰 일이 불거진다? 예. 이란, 이스라엘의 격돌보다 몇 배나 더 강력한 격돌이 발생해야 돼요. 주위에 강대국들이 피부를 접하고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일본, 러시아, 중국, 미국까지. 이란, 이스라엘이 티격태격하는 거면 여기는 죽기 살기로 싸우는 전장터예요. 자, 여기서 그들이 드러낸 속내를 한번 볼까요? 이 YTN 기사 이거 보세요. 이렇게 몰아가고 있어요. 몰아가고. 일본 언론이 북폭파 속보로 타전했다. 아시아판 나토 논의 속도부터 분나. 이게 기대한다는 거예요. 이게 일본이 원하고 한국이 지금 남한이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미국이 선을 그었잖아요. 인도도 반대하고. 그래서 현재 상태를 유지하라고 미국이 이야기했어요. 이 아시아 태평양 차관보가 그 위에 있는 직속 상관,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체를 관할하는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이번에 한국에 와 있는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이에요. 그 말을 지금 한 1, 2주도 안 됐잖아요. 근데 그 사람 앞에 다시 아시아판 나토 논의 속도부터 그 사람이 지금 한국 땅에 와 있는데 오고 있는 중인데 이런 말을 했다? 이건 뒤에 일본의 이해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한반도가 엮여 있구나. 우리는 제가 얼마 전에 표현한 것처럼 윤석열은 일본의 조리 맞구나. 시킨 대로 하는구나. 전쟁터는 우리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한민족 간에 또 다시 싸워서. 그러면 우리는 역사에 사라지게 될지도 몰라요. 수십만이 죽어나가는 전쟁을 70년 만에 다시 벌인다?
그런 나라를 세상에서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우리한테. 물론 그들은 충분히 여러 가지 이용을 해먹으려고 하겠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큰 전쟁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지금 하는 일은 불쏘시개를 쥐고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일은 윤석열한테 시키고 뒤에서 계획 짜는 거는 일본이 하는 거예요. 모사꾼 짓은. 예, 진짜 일제잔재. 저는 친일파라는 말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친일하고 우리 잘 지내잖아요. 저도 일본에 친구 많아요. 여행도 자주 가고 비즈니스도 했고. 정말 잘 지냈죠. 비즈니스 관계로. 그렇지만 군사 동맹을 한다거나 너를 100% 믿어서 널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해줄게 이런 관계는 싫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친일파라는 표현은 좀 어색하고 예전에 일본 제국주의에 일본 식민지 시절에 잔재가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게 양쪽을 끈끈하게 이어주고 있었구나. 특히 언론에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구나. 그들이 이번에 힘을 모아서 마지막 시도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예, 대결전의 장입니다 지금. 자, 이걸 자 그래서 이걸 보면서 윤석열의 행동과 일본의 정치적 행보가 연계되어 있구나. 미국이 반대했다? 그런데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럼 나 이거 할 거야. 그게 압박이 아니면 뭡니까? 일본의 사주를 받고 우리가 몸으로 때우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행동대원이고 거기는 꼬붕인데 예. 스스로 다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를 현혹시키려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 사이에 자기들의 속내가 묻어있어요. 이렇게. 자, 이거 한번 볼까요? 가장 큰 문제는 이거죠. 지금 제가 뭐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러시아의 푸틴입니다. 예. 트럼프하고 화해를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놨잖아요. 지금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틀도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서 중국과 싸우진 않아요. 미국을 힘으로 눌러서 협상의 장으로 오게 만들었어요. 미국이 이스라엘을 쉽게 지원해서 이란을 공격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미국이 협상으로 갈 길밖에 없게 만들어놨어요. 네. 자, 지난번에 북러 상호방위 조약을 맺었죠. 지난 6월달에 방문을 해서 자 국가 간의 동맹 관계 조약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에 비준을 받아야 돼요. 이거 어제 나온 기사입니다. 푸틴이 북러 상호방위 조약을 의회에 비준 요청했습니다. 자, 이건 불장난이 되면은 러시아가 당연히 개입하게 돼요. 당연히 미국도 개입해야 되겠죠. 미군이 여기 있고 한미 상호방위 조약으로 맺어져 있으니까. 그럼 세계 대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이런 위험한 짓을 벌인다? 이거는 윤석열이라는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전제가 깔린 다음에 일본은 우리 형님이라는 기본적인 그게 깔려 있는 다음에 이때까지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그때 식민지 이후로 잘려나가지 않아서 발라내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서 여기저기 서물거리고 있던 그들이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우리나라의 요로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들 소수의 세력이 지금 우리 5천만 국민을 해먹으려는 거잖아요. 일본의 국가적인 이해관계가 좀 포함이 돼 있어요. 살 길을 찾기 위해서.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더 슬퍼요. 윤석열과 그 일당의 안전을 위함이에요. 예. 검찰을 살리기 위함이에요. 친일파들이 회포를 푸는 기회예요. 세상의 변화에 눈 감고 귀 닫고 우리가 더 처참하죠. 일본보다는. 일본은 최소한 정책적인 결정이라는 느낌이라도 드는데 우리 남한은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시킨 대로 한다. 뒷골목이에요. 뒷골목. 진짜로. 예. 자, 그래서 지금 이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인도 태평양 전략을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 잔뼈가 굵었고 이 분야에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이고 실제 전문가예요. 즉 한국과 미국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반도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직접 왔다. 자, 우리 언론에서는 전혀 다르게 보도하고 있죠. 예, 북한의 남북함. 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가 손을 잡고 으쌰으쌰 해서 북한을 혼내주겠다. 그리고 그 결과물 중에 하나로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는 한미일 상호방위 조약. 자, 이 한미일 상호방위 조약에 있어서 지금 미국은 발을 빼고 있는 것이고 윤석열과 그 밑에 있는 세력들, 친일 잔재 세력들 포함해서는 그걸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일본을 상국으로 모시고 싶어요, 정말로. 그게 우리나라의 미래가 안정적인 그림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을 압박하고 장기적으로는 중국과 타협하고 북한을 고립시켜서 말려 죽인다. 거기서 우리가 그 비즈니스 구도를 만들 수 있다. 왜? 친일 잔재 세력들이 우리나라에 남아서 뭐 군사정권, 민주정부 저거 고도 성장기를 거쳐서 어떻게 이익을 받아온 측면이 있었고 지금은 노쇠했고 옅어지고 있잖아요. 자, 어떻게 보면 이건 일본 제국주의의 환상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예. 그런 것까지 생각하게 돼요. 지금 그들이 드러내는 속내를 봤을 때. 거침없고 되게 적나라하다, 지저분하다, 속내는. 저는 지금 캠벨이 한국 와서 만나고 있는데, 우리 고위 관계자들과의 미팅은 냉랭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가 생각지도 못한 방한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미국은 화가 났다. 왜? 나한테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빠져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윤석열이 이시바와 함께 거꾸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나한테 압박을 가하고 있거든요. 미국한테.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자,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바마 때도 아시아 태평양 이 일을 했어요. 그때는 차관보 정도로 세월호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한국에서 이런 사태가 어떤 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급하게 온 거예요. 우리 언론들은 전부 다 다른 이야기 하고 있죠. 예. 자, 그래서 아직까지 얘기가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내일 정도 되면 나오겠죠. 어떻게 표현할지가 되게 궁금해요. 그런데 그가 그의 방안에 대해서 보도한 내용들을 보면은 며칠 전이죠. 짐작이 돼요. 어느 정도는. 자, 볼게요. 자, 캠벨 볼까요? 지금은 이제 부장관이고 이전은 전임자가 누구였느냐면 웬디 셔먼이 있었고 그 다음 빅토리아 눌란드가 잠시 임시로 있었습니다. 예, 그 자리에 지금 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이제 맡았던 직함을 보면 21년부터 24년까지는 국가안보실에서 인도 퍼시픽 분야에 있어서 약간 사무장 같은 역할을 해서 의견 조율을 하는 거, 그 전문가라는 거고, 2009년에서 2013년에 지금 아시아 태평양 차관보였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9년부터 지금 15년째 관련된 일을 하면서 계속 지위가 올라왔잖아요. 그는 이미 뭐 주한미 대사관이나 또는 뭐 CIA 지부 뭐 이런 걸 통해서 이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거예요. 또 주한미군도 있잖아요. 예. 자, 그래서 그가 맞상대하는 한국의 고위 관료 누구보다도 이 전체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예. 자, 이 정도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가 지금 어떤 대화를 할지. 예. 그런데 이미 무인기를 띄웠고 북의 반응이 있는데 일단 반응이 주춤거리는 모양을 보여요. 그래서 그것은 러시아와의 좀 교감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일단 숨을 좀 죽이라 이런 의견이 있었다고 보고요. 또 그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 또 소통이 있었을 거라고 또 생각합니다. 자, 이거는 그가 방한을 한다는 소식을 전한 연합뉴스 기사예요. 날짜 보세요. 10월 11일이죠, 우리 거에. 그는 현지 시간 미국 10월 10일에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예. 자, 일단은 날짜가 대단하죠. 날짜가. 이것은 무인기, 평양 상공에 무인기 나타난 바로 그날 바로 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방한한다고. 왜 누구도 그걸 지적하지 않죠? 아전인수, 이런 아전인수가 없어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언론인이 아니고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그냥 뭐 급하게 오는 거예요. 좀 이따 내용도 보여드릴게요. 다른 일 하다가 이거 갑자기 급보를 받은 거죠. 그럼 누군가가 뭐 백악관이나 아니면 뭐 지금 바이든 정신이 없으니까 국무부 장관이나 국가안보실에서 바로 이야기를 했을 거잖아요. 급격하게 에스컬레이션 될 수 있다.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 네가 빨리 가라. 이렇게 해서 온 거예요. 이날 뉴스 기사만 보도 그게 느껴져요. 10월 10일 날 결정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 이 소제목에 뭐라고 적었습니까? 제가 크게 적었습니다. 위에. 한미일 협력 정신 침해 행위 한일서 벌어지면 목소리 낼 것. 이거 되게 중의적으로 적은 글인데요. 애매한 느낌이 들죠. 한미일의 협력 정신이 뭡니까? 지금 미국이 주도하려고 하다가 빠져나간 한미일 상호 방위 조약을 협력 정신으로 볼게요. 예, 그것은 미국의 뜻은 중국에 대응하는 거예요. 중국에 대응하는 거.
여기 다른 것도 이야기를 해요. 이순놈은 진심을 많이 담아서 이야기했어요. 자, 중국에 대한 대응인데 거기는 북한이 안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어요. 자, 요번에 이시바가 등장하고 기시다가 마지막으로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노력한 한미일 상호방위 조약에 있어서도 그들의 실제적인 행보를 보더라도 이시바가 선거에 나가기도 전에 총재 선거에 나가기도 전에 대만을 방문했었잖아요. 미국의 가장 친한 국가인 거의 차기 총리 후보가 거기를 방문한다? 대만을? 당연히 중국의 신경을 건드리는 거죠. 그리고 기시다의 언급 등을 봤을 때 이것은 대중국 전선이에요. 미국하고는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미국의 생각이기도 하고 한미일 군사동맹의 그게 핵심이. 자, 그게 한미일 협력 정신이에요. 자, 미국은 큰 안목에서 거기에 북미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북한도 한반도로 들어올 수 있다. 즉 한국이 한미일의 한이 남한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의미할 수 있다. 이런 구상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 행보를 봤을 때는. 자, 거기에 대한 침해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 일이 한일서 벌어지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반도도 아니고 한일과 한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즉 이것은 뭐냐면 한미일 중에서 한국과 일본이 손을 잡고 미국이 뜻하는 바를 위배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 북한이 에 대해서 각을 세우는 그런 느낌을 꺼내기가 어려워요. 이 표현에서 엄청나게 기술적으로 조금 난해하게 표현했지만 핵심 내용은 그래요. 번역된 것만 보더라도. 그죠? 한미일 협력 정신을 침해하는 행위가 한일에서 벌어진다? 한반도도 아니고 남한과 일본에서? 그것들이 짝짝꿍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은 대장이고 한국은 행동대원이고 그런 그림으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아니 이 판국에 여기서 전쟁을 벌이면 어떡하나. 예. 자, 러시아 측과 이야기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갑자기 조용한 겁니다. 예, 내가 긁어 부스를 만들지 마라. 그 정도로 해라. 지금 너무나 중차대하다. 너희가 전쟁하면 나도 끌려들게 돼 있다. 자,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자, 이거 볼까요? 이 연합뉴스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캠벨 부장관의 발언은 한미일 협력의 약한 고리인 한일 관계, 특히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으로 인해 두 나라의 관계가 경색됨으로써 한미일 삼국 공조, 더 나아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외교 전반이 타격을 받는 상황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갑자기 무인기가 나타나가지고 한반도가 전쟁 위기로 돌입하고 있는데 과거사 문제를 해서 한미일 동맹 체제가 흔들린다? 미국이 거기서 일단 발도 뺀 상태인데 이거는 자다가 남의 다리 끊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걸 말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자가 이걸 모르고 썼다?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이 시점에 과거사 문제를 이야기한다? 한미일의 약한 고리인 한일 관계? 이거는 이 기자나 편집장도 캠벨의 방문의 의도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어색한 거짓말을 함으로써 이런 기사를 쓸 수밖에 없음에 대한 어떤 짜증을 냈다? 예.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 자, 연합뉴스도 그 앞부분 한번 볼게요. 조준영 특파원이 적은 글인데 미국 국무부의 2인자이자 인도태평양 업무 실무 총책임자인 커터 캠벨 부장관이 내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 볼까요? 캠벨 부장관은 10일 현지 시간이면 우리 시간으로 11시 11일이에요. 이 기자가 바보겠습니까? 그 시점의 일치를 눈치채지 못한다는 게. 예.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 일본 비즈니스 컨퍼런스예요. 그것도 즉 어떤 일정이 있어서 여기 가서 자기가 뭔가 말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미국과 일본의 비즈니스 컨퍼런스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무슨 전략적인 정치적인 뭐 인도태평양 전략 이런 것도 아니고 비즈니스 컨퍼런스에 가서 초청받아서 연설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사이에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지금 그게 다 설명이 돼요. 그래서 구덕이 이 순간에 와서 그 사이에 정보를 입수하고 뭐 백악관이나 뭐 국가안보보좌관하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미 결정을 내린 거예요. 이거 이제 연설하러 오면서 그래서 연설장에서 그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훨씬 설득력이 있는 거죠. 이 제목은 전혀 다르게 뽑아야 돼요.
평양상공 무인기 출현 소식에 미 국무부 부장관 커트 캠벨 급거 한국행 결정. 한국 정부와 냉랭한 기조 조성될 듯. 이렇게 제목을 뽑아야지 정답인 것이죠. 네. 자, 그래서 거꾸로 이거 그냥 검색해가지고 쭉 나온 거 동영상 리스트 화면 한 장에 보여주는 거 여러분한테 그냥 캡처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JTBC, 뭐 KFN, 뭐 연합뉴스, 그다음 KFN 또 있는데 여기 보면은 캠벨 부장관이 오는 것에 대해서 16일 오늘이잖아요. 지금 회의하고 있다는 거고 북도발 우려 논의예요. 북도발 우려 논의. 예.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봐보겠습니까? 예, 어제 제가 러시아 언론도 소개드렸죠. 우리는 부인도 안 하고 확인도 안 해준다. 무인기 누가 보냈는지. 북한 대북 비난 삐라를 뿌렸다는데 남한이 보낸 거잖아요. 그러면 10중 8구는 아니면 남한의 정부의 사주를 정보기관의 사주를 받은 무슨 기관에서 한다든지. 근데 우리나라가 개인 기관이 풍선 날리는 거는 모르겠으나 어디서 드론을 구해서 뭐 어떻게 날려요? 몇백 킬로나 날아가는 거를. 자, 그러면 최소한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에 대한 남한 정부와의 협의 그 정도로 우리 입장에서 쓴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라고는 해줘야죠. 미국이 걱정하고 있다는 표현 정도는 들어갔었어야죠. 이게 여기는 전부 다 북한이 미군이 북한의 난폭한 행동을 보고 참지 못하고 때려줄 것 같다. 한미일의 결속을 강화시켜서 그게 지금 원하는 바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일본은 어떻게든 한미일 상호 방위 조약 이라는 걸 틀어막을 수 있다. 그래서 한반도의 관계 진전이 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1순위예요. 트럼프가 하려는 북미 종전선을 일단 막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덤으로 그냥 한미일 상호 방위 조약 맺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목표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전면전을 할 생각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전면전을 할 생각이 없다. 전면전은 안 될 것이라는 전제로 이런 군사적 불장난을 지른다? 성냥불 장난으로 해서 집 한 채 홀랑 태워 먹을 수도 있잖아요. 러시아가 말려줄 거니까 큰 전쟁은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까? 미국이 말려줄 거니까 큰 전쟁은 못 할 거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한국에서 남한에서 북미 종전선언이라는 말이 나올 수 없는 관계를 악화시킬 만큼만 딱 하겠다. 어떻게 하고 지점을 찾을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터무니없고 그것도 일본의 사주를 받아서 일본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불장난을 한다. 직접 세계에서 군사적 밀도가 가장 높은 이 땅에서 미친 짓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을 바로. 예. 우리 국민 전체를 도착시키고 있어요. 도착. 근데 전쟁이 나도 당연한 거구나. 그런 단계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전쟁이 나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걸로 미국을 압박하는 거예요. 자, 이 언론들이 이런 식으로 천편일률적으로 쓰는 걸 봤을 때 이것은 큰 작업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자, 그 작업에 대한 이야기 어제 말씀드렸죠. 5월 10일 날 탈북단체 대북 삐라를 보내면서 시작된 거잖아요. 예? 그 다음 북한에 오물풍선 보내고 남북 군사합의 파기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 또 하고 국군의 날 임시 공휴일 하고 평양에 삐라 드론 보낸 거잖아요. 예. 자, 이제는 국무부의 보도자료를 볼게요. 이번 캠벨의 방안에 대해서. 여기도 미국이 하고 싶어하는 말을 적긴 적었어요. 애매하게. 자, 캠벨 방안에 대한 미 국무부 보도자료죠. 13일 나온 거예요. 볼까요? 한국에 가서 할 일에 대해서 적어 놓은 거예요. 뭐냐? 첫 번째, 이런 것들을 논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언급된 것이 인도 태평양의 안보 번영을 위한 양자 협력에 대해서 논의한다. 두 번째, 지역 글로벌 도전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북한의 도발을 포함한 글로벌 도전. 말을 정확하게 그렇게 적었어요. 영어로도. 지역 글로벌 도전 상황, 북한의 도발을 포함한 여기에 대한 논의. 자, 여기서 우선적으로 이야기한 게 뭡니까? 이것은 분명히 우열이 있는 논의의 안건이에요. 첫 번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살짝 내포하고 있어요.
인도태평양 안보 번영을 위한 양조와 협의 논의. 이건 뭐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이제 저도 확인이 되고 여러분들도 많이 몸으로 느끼실 겁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 끼었잖아요. 우리가 박근혜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소 방안으로서 돌발적인 안을 낸 겁니다. 북한에 핵 폐기해주면 너는 북미 종전선언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같이 편을 서줄게. 일본하고는 같이 못한다. 대신 우리는 우리 국방력 스스로 키워서 그래서 동맹관계 재정립이죠. 우리는 너의 군대가 아니다. 그러면 중국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국력을 키운다. 군사력을 키운다. 북한에는 위협도 있으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한 축으로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일본이 미칠 노릇인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당신들을 70년 동안 이렇게 험한 일 시켜도 군소리 하나도 없이 다 해줬는데 웃으면서 우리를 끝에 버려? 김정은까지 만나면서 바이든에 와서 계속 기조가 이어졌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윤석열이 너무나 소중한데 함부로 쓰고 있네요. 막. 자, 이걸 먼저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일본한테는 우리 한미일 상호방위조약 일단은 안 한다. 대선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결정하자. 이것은 가자 전쟁 상황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러시아와의 관계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누른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아주 와 미치겠네. 얘들이 지금 이런 일을 벌여? 우리가 어디 이제 핫바지로 보이는 모양이지. 지금 미국의 반응은 그래요. 속내는. 근데 겉으로는 정치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자, 여러분도 나름 생각해 판단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한 반항인 거죠. 예. 자, 트럼프가 되면은 남북 화해로 갈 가능성은 없다. 왜? 해외에서 발을 빼려고 하니까 미국의 이익을 지키면서. 그건 가자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일부에서는 뭐 트럼프가 이란을 싫어한다 이런 이야기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트럼프 때 이란을 치려고 하자는 의견이 많았어요. 그걸 거부했어요. 그리고 핵협정 파기하는 정도로 끝냈어요. 근데 전쟁하면 이길 자신이 있냐? 우리 하나도 안 죽을 자신이 있냐? 예. 자, 그래서 김정은과 사이 좋아 김도날 만나고 싶어하고 우리는 서로 그리워하나 봐. 이것은 후보직 수락 연설에서 정확하게 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낙동강 오리알 처지된 윤석열. 예. 그게 이제 사실화 돼가고 있죠. 그래서 낙동강 오리알 못 되겠다. 여기 낙동강 오리알 되는 것은 윤석열이라는 개인이에요. 우리는 남북 교류 협력을 한 박을 다 가스른 거예요. 우리를 갈라놨던 러시아, 소련과 미국이 이제는 우리를 하나로 붙여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이 이해관계 유리하게 된 거예요. 중국 때문에.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윤석열이라는 개인과 거기에 따르는 친일 잔재 세력들이 반대하는 것이고 한반도는 환영할 일이죠. 예.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벤스 부통령 후보인데 그때 이 행사장에서 잠깐 일본 기자가 지나가는 벤스를 잡고 한 30초간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가끔 여러분한테 말씀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뭐라고 했느냐. 일본 어떻게 되냐. 벤스 간단히 이야기했습니다. 옛날만큼 못 도와준다. 이건 제 의역입니다. 옛날만큼 못 도와준다. 그런 느낌은 이대로예요. 이제 네가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이 많아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짤막하게. 나 가볼게 바빠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일본이 느끼는 절망감입니다. 우리는 윤석열들만 느끼는 절망감인데 일본 전체가 느끼는 절망감이에요. 그게 미국의 그런 발언은 그래서 한미일 상호방위조약에서 미국은 물러가고 나한테 그런 털을 남겨달라는 거예요. 털을. 미국 너희가 내가 그동안 그렇게 봉사를 했으니까 그런 털을 만들어서 나를 터줏대감으로 삼아달라 이거야 여기에. 그것마저 미국이 거부한다는 거예요. 왜? 중국도 싫어하고 한국도 싫어하고 러시아는 더더욱 싫어하니까. 그런 틀에 행동대장으로 좀 써먹히고 있는 게 윤석열이라는 거예요. 작금의 현실이. 자, 이것이 언제 신호가 나왔느냐. 저는 이걸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3월에 이게 이제 코로나 끝나고 처음으로 미국이 이제 주도하는 거거든요. 중국 전선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들끼리 모임을 하는 건데 이때까지는 이제
직접적인 미팅을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 첫 미팅을 한국에서 했단 말이에요. 24년 3월에 블링컨이 온 게 보이시죠? 이때 우리는 뭘 준비했는지 아십니까? 이게 한 행사를 2, 3일간 한 행사예요. 탈북자 불러다 놓고 연설도 하게 하고 탈북 주민들 모아놓고 대담도 하고 그런 분위기를 북한 성토의 장으로 만들고자 했거든요. 그래서 블링컨이 북한을 비난하는 이야기를 해주길 바랬어요. 여기서. 그런데 블링컨이 북한을 비난하는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 천편일률적인 이야기 한번 갔어요. 그때 우리 윤석열 정부는 느꼈을 거예요. 아, 미국이 우리를 북한으로부터 막아주지 않겠구나. 북한에 대해서 공격적인 행보를 우리 윤석열을 위해서 취해주지 않겠구나. 판단이 들었고 그때부터 작업을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5월달에 삐라 이제 보내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강성 분자들 주요지 보직 앉히는 거 그때부터 차근차근 계획에 들어갔어요. 뭐 야당하고 지금 뭐 협의를 하고 이런 건 아예 안전에도 없어요. 안중에도 없어요. 왜? 이 길로 가고 있는 거니까. 그때도 그런 말씀 드린 거예요, 제가. 여기서 미국이 너무 냉랭한데 우리한테 이거거든요. 자,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런 와중에 눌란드가 사임을 하면서 다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즉 미국의 딥스테이시 변신하는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이제 뭐 현실 적응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미일 상호방위 조약을 싹 밀어버리니까 이시바도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거는 뭐 얼마 안 된 겁니다만은 이런 표현을 드린 바가 있고 일본은 윤석열을 졸로 본다 이 표현이 정확하게 맞았다 돌이켜 보니까 그래서 그 졸한테 시켰다 일을 한반도 긴장 악화를 이거는 천인이 공노할 노릇이고 아마 바이든 뭐 백악관의 뭐 수장들 안보 쪽의 수장들 푸틴이 있는 크렘린 전부 다 확 뒤집어졌을 그런 사안이에요. 지금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지적인 공적에서 네타냐후급 국제적 공적으로 윤석열이 부상하게 될 거예요. 예. 자, 그런 상황에서 남북 간의 전쟁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원하는 국지적인 분쟁마저 일어날 수가 없을 거예요. 자, 일단 내일 캠벨이 무슨 말을 했는지가 슬쩍 흘러나오면 그걸 볼 수 있겠고 주한미군의 경계 상태를 봐야 될 거예요. 예. 그리고 윤석열이 추가로 도발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은 실제로는 제가 제 주장이긴 합니다만은 박근혜 때처럼 세월호 사건처럼 그런 식으로 은밀하게 진행되면서 전격적으로 행해져야 돼요. 상대방을 정신 못 차리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하는 짓은 뭐냐? 저쪽이든 이쪽이든 나의 행동에 대해서 행동을 하기 전에 이미 충분히 경계 상태가 올라올 수 있게 만들어주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얻는 게 뭔데? 그러면 정치적 압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압박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압박을 통해서 윤석열이 얻을 수 있는 게 뭔데? 일본은 당사자가 아니니까 얻을 수 있는 게 뭐 얼마나 클지는 모르겠지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전쟁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것 때문에 미국이 큰 이해관계를 걸고 있는 남한의 남북한의 분쟁도 없는데 북미 종전선언을 그 큰 이해관계가 걸린 전 지구적 이벤트가 그런 짜증 부림에 취소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존재로 계속 비추어질 따름이에요. 네타냐후, 박근혜 몰락을 보십시오. 네타냐후도 지금 틈만 나면 내부에서 계속 이스라엘의 민주주의를 회복한다. 그런 명분을 가지고 뭐 대체 세력을 지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일이 적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 박정희, 박근혜, 윤석열. 그들은 항상 미국이 있었죠. 물론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자, 그래서 윤석열과 일본의 관계가 정말로 지저분하고 말이 안 되는 관계임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이 골목에서 어린아이들이 주먹다툼할 때 하는 그런 결정 방식을 가지고 해요. 그래서 자꾸 김건희를 통해서 어떤 그 천공의 어떤 점괘에 의한 어떤 선정을 하는 게 아닌가. 전공이 2,000명 결정.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잖아요.
하늘이 아니라 천공이 입에서 뚝 떨어진 말이잖아요. 10중 8구는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벙쪘다 지금. 그건 얻어낼 게 아무것도 없고 계산이 안 된다. 그냥 이렇게 일을 벌이면 뭐가 잘 될 거야. 김건희를 해외에 자꾸 보내서 전 세계의 지도자를 미인계로 어떻게 엮어내면 우리나라가 잘 될 거야. 뭐 이런 류하고 비슷한. 그러면 지금 윤석열은 뇌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모들은 그 어떤 지적인 논쟁도 내부에서 없다는 거예요. 국가기관의 전략 보고서 이런 거가 추렴돼서 현 상황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 최적의 대안을 여러 개를 놓고 시나리오를 선택하는 이런 과정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군에서도 지지 안 한다고 봅니다. 군에서도 이미 계엄령 이야기가 나온 지가 몇 개월째입니까?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블링컨 만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작업 들어간 거예요. 소문 다 나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이야기하는데. 이러면 윤석열은 한국의 대통령이 아니고 일본의 한국 총독이에요. 오늘의 내용을 봤을 때는. 네. 자, 오늘 이 정도만 할게요. 네.